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영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습니다. 대통령을 칭하는 부의를 넘어 부의 제로라고 불렸던 김 여사는 이제 법적인 관제를 받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결정타는 서희건설이 줬다는 나토 목걸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실물과 모조품을 같이 제출했음에도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는 답변이 거짓말로 받아들였을 테고 이는 증거인멸 우려로 연결됩니다. 김 여사를 구속시킨 특검은 곧바로 내일 오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죠. 명품 시계와 또 다른 명품 목걸이, 샤넬백 등 아직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뭐였습니까?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소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구속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혐의 세 가지 여전히 모두 부인하신 입장이십니까? 가방 시계 안 받았다는 입장이신가요? 네, 세 분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정치권을 넘어서 국민적인 관심사였기 때문에 박 의원님도 여기저기서 알아보시고 들은 얘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습니다. 어쨌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게 이제 구속영장 발부 시에 가장 중요한 이제 요건 중에 하나인데,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혐의를 다 부인을 했어요. 근데 특검이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거나 또 범죄 정황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라고 볼 수 있는 데다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가 아주 결정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전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영장 실질심사 들어가면서 특검이 그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렸고 또 영장 실질심사 현장에 진품, 가품 다 들고 가가지고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언급을 했는데 김건희 씨는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서희건설로부터 목걸이를 받은 게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충분히 그로 미루어 봤을 때 그에 대한 답변 태도로 미루어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다 이렇게 보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영장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제시한 사유가 딱 하나였다는 겁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걸로 봐서도 이제 서희건설 그 목걸이가 아주 결정타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저희가 무슨 이렇게 생략을 한 것이 아니고 딱 요 내용입니다. 발부고 가로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정재욱 부장판사가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재민 변호사님, 이런 경우가 반전이 있었던 건데 영장 청구서를 제출했을 때는 이 신물과 자수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 특검이 얘기한 거 보면.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 자술서와 실물을 확보한 것이 전략적으로 고려한 걸까요? 아니면 좀 운이 좋았을까요? 일단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유의미한 어떤 증거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단초가 돼서 자수서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실물까지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략적으로 구체적인 실물이라든지 아니면 자수서에 대해서 이 김 여사 측에는 전혀 공유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영장 청구서에 이 내용을 담아서 한꺼번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이것이 외부로도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애초에는 이 20쪽 가량의 청구서를 먼저 내고 그다음에 의견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삼았을 수도 있겠고요. 물론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 증거물이라든지 자수서를 제시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아마도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확보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당일에 임박해서 내지는 당일에 전격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서 박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영장 청구서에 없는 혐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없는 내용을 가지고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영장 청구서 내에는 3가지 혐의가 적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혐의에는 이 관련된 목걸이 관련된 부분은 사실 없는 것이 예.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입장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라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김 여사 측에서 변호인단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별건이다. 그리고 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재판정에 들어와서 이 변론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담당 재판부 판사도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좀 짧게 요지를 설명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예.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이제 형사 재판이라고 한다면 별건이라고 항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온전히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류의 재판이 아니라 본안 재판이 아니라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을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일부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다만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피력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예. 일부 할애해줬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자수서하고 진품하고 모조품이라는 목걸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니까 청와대들이 이 예. 변호인단 측에서도 상당히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언론 보도 당시의 법정의 모습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좀 큰일 났다 이런 분위기를 보도하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변호인단에 정말로 얘기를 안 했는지 아니면 사실대로 변호인단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략을 짠 건지 그건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내놓은 이 목걸이와 관련한 알리바이라는 게 조금 어설프잖아요. 예. 2000년대 초중반에 샀다고 하는데 그 실제 모델은 2015년에 나왔다고 특검 측에서 반박했었죠. 확인하고 있었죠. 예. 그런데 그런 바로 거짓으로 드러날 수 있는 알리바이를 만든 게 김건희 여사 본인이 만든 것인지 아니면 그 변호인단 측에서 이야기를 듣고 만든 것인지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자기는 정말 받은 적이 없다라고 변호인단까지 속였었던 건지 아니면은 변호인단들도 정말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특검이 깰 수 없는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 이봉관 회장이 받은 그 목걸이 실물을 제출하면서 예. 본인이 자수서까지 내고 내가 이것을 인사청탁과 함께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뇌물을 공여한 사람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뇌물을 받은 사람도 문제지만 물론 형량은 뇌물을 받은 사람이 더 크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건실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봉관 회장이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면서까지 자수했을 것이라고는 예상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자리에서도 당장 그 특검의 근거를 반박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에는 대선 직후에 목걸이를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엄 직전에 목걸이를 돌려받은 걸로 일단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대통령실에서는 3점 중 2점을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양재민 변호사 처음 이 해명부터 꼬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변호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변론 전략을 짜는 것이 쉽지는 않죠. 쉽지 않죠. 왜냐하면 처음 해명을 내놨을 때부터 변호인들과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납득 가능한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수준에서 변호를 한다라든지 방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예. 이미 수차례 증언, 그러니까 수차례 진술을 바꾼 그런 상황에서는 이미 그 이야기에 대한 신뢰성 내지는 신빙성이 낮게 판단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그렇다라면 그 이후에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굉장히 수사기관에서나 재판부에서 좋게 보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어디까지 사실관계를 공유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은 좀 명백해 보이고요. 예. 저 목걸이 관련해서 진술이 한 4-5번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빠를 위한 것이었다,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다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다, 가짜다, 빌린 것이다 여러 가지의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영장 발부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한 영장 그 청구의 혐의는 아니지만 예. 이런
이렇게 뭔가 은폐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포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영장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추후에 법원 단계에 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 대답을 내놓는다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여사 측에서 말하는 것을 법원이 온전히 다 믿어줄 가능성 굉장히 좀 낮아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결정타라고 보냐면 영장 전담 부장판사 정재욱 판사가 딱 하나 물어봤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뭐라고 물어봤냐면 하나만 묻겠다고 하면서 이 목걸이를 받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누구한테요? 라고 반문을 했어요. 누구한테든 목걸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안 받았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니까 이거 하나만 물어봤겠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데다가 이제 증거인멸의 방법이라는 게 좀 악의적이잖아요. 그냥 그 목걸이를 감춘 게 아니고, 즉 진품을 감춘 게 아니고 이게 모조품 가짜를 동원해서 갖다 놓은 점.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려고 했고 또 수사기관과 심지어는 재판부까지 속이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악의적으로 저는 보였을 거라고 보고 김건희 씨는 특검에 출석하면서부터 어떻게 됐건 간에 구속만은 피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출석할 때의 일성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자신은 그랬죠. 제3자이자 목격자일 뿐이지 당사자가 아니다. 이제 이런 위치에 본인 스스로를 갖다 놓고 어쩌면 혐의를 피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 여론에서 굉장히 안 좋았고요. 역풍이 세게 불었고 그런데 어쨌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 수많은 혐의에 연루될 수 있으며 이미 특검이 압수수색이나 아니면 뭐 이 포렌식 등등을 통해서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 증거를 전부 부인하고 심지어는 뭐 통화 기록이나 이런 걸 제시하니까 그건 인사말로 그냥 한 거다. 이렇게 또 진술이 바뀌었어요. 예. 이런 게 전부 사실은 증거인멸의 우려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재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재판에서도 김건희 씨가 뭐 같은 태도를 취한다. 전혀 본인은 정말 아무 모르고 안 받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예. 아무런 뭐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게 재판에서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양지훈 변호사 이렇게 이제 판사가 물었을 때 실물 진품도 있어요. 모조품도 있고. 아 생각해보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안 받았다고 끝까지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이 전략상으로는 물론 자백을 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하는 것이 맞지만 예. 대부분의 이 피의자들이나 의뢰인들의 경우에는 선뜻 주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본인이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해왔고 지금까지 수많은 서명과 의견서가 제출이 됐을 것인데 그 이야기를 전부 부인하면서 전격적으로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궁지에 몰려서야 진술을 바꾼다라든지 아니면 재판을 진행하다가 진행 흐름을 보니 본인이 객관적으로 인지했을 때에도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이성적으로 됐을 때 그때 진술을 바꾸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예. 지금 이 김 여사 측의 이 상황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갔다가 정말 실물이라든지 모조품이라든지 이것이 갖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수서가 있다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판사로부터 한 가지 딱 질문을 받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이 피의자들은 본인의 주장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안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계속 주장하려고 했다면 저는 5월 달에 내놓은 그 새로운 알리바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빌렸었고 그걸 돌려줬다라는 알리바이. 저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김건희 여사로서는 가장 그 완벽한 합리적인 알리바이였을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주장했으면 그렇죠. 이걸 계속 주장했으면. 예. 근데 중간에 뭐라고 했냐면 그 모조품을 가져갔다. 그랬죠. 모조품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 계속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는 모조품을 가져갔다고 한 게 실제 발견이 됐고요. 그게 결국에는 특검 수사나 검찰 수사를 약간의 혼돈을 주기 위한 것으로 충분히 오인될 수 있었던 수사방해. 거죠. 만약에 예. 그 모조품과 관련한 그 추가적인 그 설명이 없었다면 그때 당시에 처음 내놨던 게 지인으로부터 빌렸고 돌려줬다라고 한다면 아마 끝까지 이런 쪽으로 주장했더라면 이 정도 사태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나중에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결과적으로. 못했겠지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빌린 거였다라는 주장을 계속 유지하려면 특검에서 어제 뭐냐면 몇 년 뒤에 돌려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뒤에 빌려준 걸 돌려줬다는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검토를 했을 겁니다. 음. 그리고 오히려 첫 번째 나온 이야기가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에서야 들어요. 그러니까 빌렸다가 예. 돌려줬다 몇 년 후에 이것이 사실은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판단을 해봤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정말 대여 목적으로 처음에 받았을까라는 것을 고려했을 겁니다. 예. 대여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수수한 거였다가 나중에 돌려주게 된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고가의 목걸이의 경우에는 사실 대여를 하는 것 자체도 비용이 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을 내가 무상으로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은 그 대여 금액에 한해서 내가 이득을 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제공했고 어떠한 대가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역시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것을 재산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만 오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 빌린 것이다라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겠고 예. 다만 이것이 서희건설 그리고 뇌물, 대가성, 사위가 어디에 인사에 갔다 이런 것과 결부되다 보니까 사실은 상황이 좀 걷잡을 수 없게 좀 흘러간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예. 박의원님 뭐 할 얘기 있어요? 나토 회의에 저 목걸이를 착용하고 갔던 게 2022년 6월이고요. 그로 인해서 2022년 9월에 고발이 됩니다. 예. 지금 돌려줄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확인은 안 되는데 정확하게 안 나와요. 어쨌든 특검이 발표한 바로는 그 2022년 9월 이후다 적어도. 그러면 논란이 이미 돼서 고발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애초부터 이건 이제 빌릴 의도하고는 무관하게 예. 뇌물로 받은 거고. 그리고 뭐 법리상으로도 아마 이 변호인들이나 이런 분들,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발된 이후에 그걸 돌려줬다면 뇌물죄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사실은 그 김건희 씨 변호인들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김건희 씨가 계속 말을 받고 거짓말을 하니까. 근데 의뢰인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전략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어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김건희 씨 변호인들도 적지 않게 저는 당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이 바뀐 것도 모자라서 이게 알고 봤더니 이제 진품이 나오고 자수서가 나오고 하니까 뭐 어떤 변론도 그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본인은 이제 끝까지 부인을 하고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변호인단이 최소한 진품을 서희 쪽에다가 건네 다시 돌려줬다는 사실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었고요. 정광재 대변인 이렇게 아까 준 사람도 만약에 뇌물이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희건설은 왜 자수서까지 상세하게 자수서를 내고 진품까지 특검에다 갖다 줬을까도 의문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고민했겠죠. 예. 이봉관 회장이 서희건설을 직접 창업한 분입니다. 이분이 1970년에 포항제철 공채 2기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예. 건설업으로 사세를 확장했고 지금 시공 능력이 한 16위 정도 된다고 해요. 매출 2조 원 정도. 굉장히 큰 기업을 일군 셈이죠. 근데 이 건설사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뭐 권력과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 출신이라고 하는데 MB 정부 때 또 경희대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학연을 바탕으로도 성장했었고 여러 권력에 줄을 댔었는데 결국에는 이번 정부에도 관련해서 얼마나 뭐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달밖에 안 됐고 특검에 서슬이 펄었습니다. 각종 객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서희건설을 옥죄고 있어요. 회사 자체를.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아마 자식들보다도 더 애착을 갖고 있는 서희건설을 살려야겠다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최근에 특히 뭐 산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엄포를 넣고 있는데 예. 건설사 관련해서는 상당히 뭐 정부든 관에서든 개입할 여지가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의 고민 끝에 지금 이렇게 자수서를 제출하는 게 예. 본인도 최소한의 형량 또 그 기업도 살릴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뭐 싶습니다. 기업 측면의 그 추정입니다. 현재 네네. 수준에서. 그러면 양재입에서 법적으로 이 서희건설 회장이 이렇게 협조를 하면 뭐 법적으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뭐 일단 우리나라에는 플리바게닝이라는 제도가 공식적으로는 없죠.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누군가의 혐의에 대해서 협조해서 자백을 한다라든지 시인을 하게 됐을 때 내 형량이 법원 단계에 가서 양형에 비로소 적용이 돼서 현저하게 낮아지진 않거든요. 예. 그런데 다만 법원 단계에 가서 판단을 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에도 수사를 받는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는지,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관계 당사자들의 그러한 범행을 밝히는 데 있어서 공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무턱대고 부인을 하고 아니면 중언부언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자수서를 제출을 하고 간명하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육하원 측에 맞게 설명을 하는 것이 훨씬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법적으로 봤을 때에도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사실상 협조를 함으로써 인신구속에 있어서의 조금의 이제 유리함을 도모할 수 예. 있다라든지 그런 측면을 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구속영장 청구 권한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이제 뭐 구속이 확정이 돼서 뭐 김건희 씨는 남부구치소에 수감돼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박 의원님은 경험 없으시죠, 구치소? 저도 과거에 이제 예전에 학생운동 가보긴 하셨어요? 할 때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심리적으로 좀 타격이 있나요? 그럼요. 처음에는 굉장히 위축이 되죠. 예. 굉장히 낯선 환경이고 뭐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좀 많이 낮았다고 하나 여전히 수감시설이라는 게 그렇게 뭐 부담 없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더군다나 김건희 씨는 대통령 부인으로 그야말로 이제 구름 위에 있던 이제 그런 분인데 이게 이제 급전직하에서 구치소에 가는 신세가 됐으니까 아마 어젯밤에 모르긴 몰라도 잠도 안 왔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근데 이제 저 환경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씨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어느 정도 처벌이 확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뭐 재판 진행되고 하는 동안에 계속 있어야 되고 그렇죠. 형이 확정되면 이제 구치소가 아니고 기결수가 되면 교도소로 가거든요. 예. 이제는 뭐 본인이 저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김건희 씨 이번에 영장 그 청구를 하면서 적시한 혐의가 3가지인데 특검이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혐의는 16가지입니다. 예. 그 다 이 김건희 씨의 죄가 인정돼서 그게 다 이제 뭐 기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상당 정도의 혐의가 기소까지 되고 재판될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동안에 그 특검이 16가지 혐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새롭게 인지하는 사건들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어요. 예. 지금 벌써 돌아다니는 소문은 이제 수많은 공공기관이나 심지어 민간 기업의 인사에도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다 이제 수사 대상으로 올라온다면 애초에 특검에 그 이 포착됐던 16가지 혐의를 넘는 그런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남부구치소에 독박에 일단 뭐 수감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서 대략적으로 그래픽을 그려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구치소 안에 모습인데 양지명 변호사님 그러니까 영부인이 구치소 구속된 적이 없어서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많이 다루기도 했었고 사례도 있었고 영부인도 똑같이 그냥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 지금 들어가서 교정당국의 영향 하에 있는 관리 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경호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생활을 하고 뭐 먹는 거 그리고 생활하는 그 패턴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일부 예우 아니면 뭐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혼거 수용이 아니라 이렇게 독방을 줌으로써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편의를 봐준다라는 것. 그리고 씻어야 되고 또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수용자들과 이제 마주치게 되면 혹시나 안전의 문제라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해준다라든지 이런 부분의 차이만 있을 뿐 다른 일반 구치소에 입소해 있는 다른 수용자들과 마찬가지의 생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나오는 보도로는 김건희 여사가 식사를 안 했는데 뭐 이게 거부한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식사는 걸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과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내일 특검이 바로 오전 10시에 출석 조사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응할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관재 대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안과 진료받으려고 외부 병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특검 조사에 나가지도 않고 있고, 근데 김건희 여사는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속적부심도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예. 그러면 그 특검 조사에 응하는 것과 응하지 않는 것이 구속적부심 심사에는 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속적부심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보고요. 예. 여전히 그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논리라는 게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신분 없이 책임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신분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자리였느냐.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본인은 예. 공적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책임을 질 만한 일도 없다. 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본인이 공천과 관련해서 개입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는데 내가 그만한 권한이 있다면 내가 믿는 사람들을 왜 공천 하나도 받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라는 논리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특검 조사를 추가적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계속 호소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제가 이봉광 회장을 포항 출신이라고 했는데 예. 포항 제철 출신이라는 것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잘하셨네요.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양재민 변호사님, 이게 만약에 혐의가 되려면 서희건설 쪽에서 목걸이를 받았어요. 선물이었다라고 하면 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언가 대가를 가지고 이후에 뭔가가 일어나야 이게 죄가 형성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이제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뭐 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줬고 그리고 나도 뭘 해줄 생각 없이 그냥 받았다라고 순수한 선물로 얘기를 하기로는 일단은 그 액수, 금액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판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뭘 언제 이렇게 하는 걸 도와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후의 장래에 내가 도움이 되겠지. 포괄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내지는 그것을 바라고 주는 것도 유죄 판단이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의 입증이 굉장히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예. 예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 아니면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포괄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좀 입증이 용이하다, 연결을 짓기가 용이하다라는 측면도 사실 있는 겁니다. 물론 김 씨가 이 전직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의견을 공유하고 적어도 방조 내지는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특검 측에서는 분명히 서희건설 관련돼서는 그 사위의 인사 관련해서 그 대가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고요. 그 외에도 더 오간 물품이 있고 더 이야기가 된 대가성으로 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법원 단계에 가기 전까지 그렇죠. 철저하게 준비할 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서희건설이 자수서에 어떤 사위에 대한 인사청탁의 대가로 좀 목걸이를 제공했다라는 내용을 포함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것으로 봤을 때 이제 대가성이 전 증명이 된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김건희 씨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를 김건희 씨한테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보고 그 뇌물죄의 공범, 과거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로 함께 묶어가지고 기소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정치 공동체론이 등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순실, 박근혜 이렇게 함께 기소했던 예. 그 어쨌든 법리를 적용한다면 저는 이번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준 뇌물이고 그에 대한 공범으로 김건희 씨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알선수재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본인이 어쨌든 금품을 받고 부탁을 해서 어떤 청탁을 들어주도록 했다라고 하면 알선수재죄가 적용이 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처벌은 알선수재보다 뇌물이 더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검이 어떤 법리를 적용을 해서 기소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아무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논리는 저는 성립되기가 좀 어려울 걸로 봅니다. 예.